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의 바이블, 지은이 다니엘 라핀, 옮기니 김재홍, 발행 북스넛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이나 자료는 세상에 넘쳐나지만 정작 부자는 소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대물림하며 부자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3,000년 동안 부의 대물림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부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74억 인구 중에 유대인 인구는 1,43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세계 인구의 500분의 1 정도인 유대인이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에게는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의 바이블은 그 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는 책으로 그들이 받아왔던 전승을 분석한 교육서입니다. 그런데는 그런 이유가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부의 바이블은 3,000년 유대인의 부의 창출 방법을 10단계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랍비 다니엘 라핀이 말하는 돈은 인간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수량화한 것이며 부의 축적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킨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부를 축적했다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고증한 유대인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돈을 소개하며 그들이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원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부의 축적은 현재 진행형이며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꿈꾸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력서 쓰는 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다. 주머니에 여분의 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은 펜이나 라이터가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소유한 돈의 액수가 실질적이고 눈에 띄게 증가한다면 사람은 변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사뭇 다른 사람으로 변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린다. 여분의 돈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결론이 금방 나오게 된다.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예전의 나 플러스 더 많은 돈 이꼴 새로운 나. 이제 방정식의 양쪽에서 예전의 당신을 빼면 다음과 같다. 더 많은 돈 이꼴 새로운 나 마이너스 예전의 나. 바꾸어 말하자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즉,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일이다. 나는 토라를 읽을 때마다 그 책이 세상의 실제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안내서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누린 커다란 축복과 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무척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집안은 수천 년 된 유대인의 지식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왔다. 내가 돈과 경제적 성공에 대해 배운 거의 모든 가치들은 제한적이기 짝이 없는 내 개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 활동에 대한 역사상 가장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연구의 토대는 내 믿음 체계의 밑바탕을 이룬다. 그것은 내가 보는 현실을 원칙의 색깔로 바꿔놓는 프리즘이다. 그것은 가치와 직업에 관한 나의 의견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는다. 토라는 재정적인 교류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 원칙들은 원래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많은 원칙들이 보편성을 띠고 있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이런 방안들이 이 책의 핵심이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그와는 무관하게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기 일에 떳떳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자기가 하는 일을 떳떳하다고 여길 때 더 크게 성공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측보다 방어하는 측이 5대1 정도로 유리하다. 공격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5대1 정도로 우월한 능력이 있어야 방어하는 측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방어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느끼는 반면 공격하는 측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명분이 옳은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내재된 도덕성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할 때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게 된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 그 이상이다. 인간의 몸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때는 정신과 육체가 일치할 때이다. 자기 일을 정말 긍정적으로 여기면 다른 이들도 우리의 일에 대한 열정의 파도에 휩쓸릴 것이다. 우리는 직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소문날 것이다. 일하다가 겪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들려주는 짜릿한 이야기 전개에 마음을 졸일 것이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이런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면모는 자기 일에 자부심과 열정을 갖게 되면 자연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자기 일에 열정과 자부심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게 되듯이 자기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오랜 유대의 지혜는 주변 친구들의 인정이 사업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친다. 사람은 역시 주변 사람과 친구들의 인정에 자극과 격려를 받는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열정과 의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부끄러워하는 이는 실패를 자초한다. 자기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싸구려이거나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팔기 위해 정성을 다하거나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 도덕적인 혼란 때문에 일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된다. 고견을 가진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는커녕 그 일을 바라보는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스스로 위축되어 미안하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게 되어 있다. 이런 자세로는 좀처럼 성공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고 일상적인 교제 속에 상존하는 홍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자기 일을 떳떳하게 여긴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다. 이 진리는 오랜 옛날부터 유대 전통의 한 부분으로 확립되었다. 비즈니스의 도덕성과 존엄성이 깃들어 있다는 깊은 확신은 어떤 사업이 되었든 그 속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다. 비즈니스의 과정과 관행 역시 다른 것만큼이나 악의 유혹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는 존엄하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내가 기업의 중역들과 사원들에게 가르치는 데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자신을 윤리적이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미 부적절한 행위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법적인 한계선을 넘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의견을 지지하는 유대의 원칙이 미슈나의 선조들의 말씀에 나온다. 서둘러 선을 행하고 악행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이유는 모든 선행은 뒤이어 또 다른 선행을 가져오지만 모든 악행은 다음 선행으로 가는 길을 없애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자는 없다. 생활 방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바란다. 자신이 생계를 꾸리는 방법과 대기업 CEO들이 생계를 꾸리는 방법이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을 얻는 방편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을 비즈니스라고 한다. 대법원 판사나 종신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고 그중 다수는 피고용인일 것이다. 하지만 독립적인 비즈니스 종사자처럼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도 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자유롭게 구하고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독립적인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추가 고객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하거나 부업으로 홈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주위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즈니스의 존엄성과 도덕성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면 성공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 대기업의 우두머리들이 부도덕한 착취자라고 욕을 먹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분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좋은 일 중 하나가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비즈니스 종사자가 얼마나 엄청난 이점을 누릴 것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안다면 영혼에 드리운 자기 혐오의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일 비즈니스에 대한 도덕적 반감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최선일 것이다. 비즈니스는 근본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부정적 관념이 얼마나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드는지 알았다면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준비에 돌입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마음에 있는 잘못된 이러한 관념을 뽑아내는 일이다. 다음 단계는 비즈니스의 미덕과 여러 측면의 도덕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타인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우정을 가꾸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오후에 90분의 여가 시간이 생겼다고 가정해보라. 시간은 가장 희소한 물건이므로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운동 경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귀중한 1시간 반을 낭비하는 일이다.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를 깎으면 적어도 건강에는 좋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가 소유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사용할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 대리점은 내게 세부적인 작동법을 알려주었고 플로차트에 기반을 둔 작동 설명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친구를 위해 자동차 작동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이다. 이유는 이렇다. 일단 90여 분 뒤에 설명서 작성이 끝나면 나는 차를 타고 대리점으로 가서 주인에게 나의 성과물을 주고 내가 한 작업에 대해 합의한 보수 $350를 수표로 받을 수 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무렵 잔디를 깎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일을 막 끝낸다. 나는 흥정해서 결정한 $60를 그녀에게 기꺼이 지불하고 안락 의자에서 쉬며 인생을 생각한다. 2시간 남짓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잔디를 깎는 대신 두 사람, 잔디를 깎았으면 하고 바랬던 내 아내까지 친다면 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290의 이윤이 남았다. 내가 직접 잔디를 깎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그랬다면 잔디를 정말로 잘 깎는 사람이 다듬었을 때만큼 훌륭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가장 잘하는지 알고 있다면 삶은 하나의 기적이 된다.
또한 거기에는 광고의 가치도 있다. 자신의 직업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 책의 두 번째 장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알려라. 많은 사람이 자기 직업을 숨긴다. 나는 그것이 때때로 속물근성에서 비롯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돈을 버는 일이 하층 계급의 몫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돈을 상속받아 탕진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에서 가장 악의에 찬 욕설 가운데 하나가 그는 일개 장사꾼에 불과해 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그것은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여는 일이다. 유럽의 많은 유대인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문화의 차이와 차별에 따른 어려움에 맞서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했는데,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린 것이었다. 나는 월급쟁이인가, 비즈니스맨인가? 자기 자신을 단순한 피고용자가 아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뒤따른다. 우선 커다란 안정감을 얻는다. 그리고 고용주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의 재정적 행복이 나 자신의 힘에 달려있고 봉급 인상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인생과 새로운 비즈니스 경력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약간의 태도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그때부터는 모든 책임이 고용주의 몫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고용주는 우리에게 봉급을 주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어야 하며 실수했을 때는 고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다. 책임은 대부분 우리 몫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임금을 반드시 흥정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실수를 사장이나 감독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고객이니까 말이다. 일자리를 구했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는 언제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을 찾고 유용성을 강화할 방법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일에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만일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성장 전략을 펼칠 여지가 전혀 없다면 두렵더라도 그 일을 그만두라.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라.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고객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가? 언제나 광고와 마케팅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즉, 회사 내에서 명성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는가?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일하든 버스를 몰든 대단한 학위를 땄든 고등학교를 중퇴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자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관리자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비즈니스 종사자로 여기도록 가르쳐라. 나의 비즈니스 기술이 성공을 좌우한다. 왜 어떤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변호사들은 똑같은 명문 로스쿨에서 비슷한 학위를 따고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성공적인 변호사가 그렇지 못한 변호사보다 판례를 더 많이 외우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에서 받은 성적이 더 나은 것도 아니다. 왜 어떤 의사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사들은 겨우 먹고 살까? 성공적인 의사들이 그렇지 못한 의사들보다 의학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의사를 평가할 만큼 의학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담당 의사의 의대 시절 성적을 확인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그가 의대생일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도 알고 있다.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의사, 변호사, 배관공, 그리고 자동차 수리공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우리의 선택 기준이 그들이 가진 기술, 지식이나 학문적인 자격일 리는 없다.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이 숨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비즈니스 기술을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관행을 쌓았는가,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 명성은 어떻게 키우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활동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지 몇십 년 전에 대학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성적에 대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말할 수 없이 효과적이고 또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주제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성공은 그들에게 달렸지만 그 일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렸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고치라고 유대 전승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다시 방향 잡기라는 뜻인 무사르로 불리는 유대의 옛 문헌들은 단순히 다르게 행동하는 법보다는 다르게 존재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이 제공하는 일종의 정신적 프리즘을 통해 우리는 자아가 내뿜는 빛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 정신적인 도구를 이용하면 모든 사람들과 훨씬 효과적인,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교류를 하게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고하게 붙들어라. 문화적 관습과 대중의 습관은 흔들리는 추처럼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때때로 사람들은 여가 생활에서 모험을 추구하고 이래서 위험이 큰 문제에 도전한다. 숨가쁜 변화를 한껏 즐기면서 유행을 하나하나 즐겁게 섭렵해 나간다.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쪽으로 돌아선다. 밖을 돌아다니는 대신 집에 틀어박히고 이국적인 여행지 대신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보내며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더 이상 변화는 싫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다. 그러다가 시대가 또 바뀐다. 추가 돌아서고 어지러운 흥분이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내던지고 최신 유행의 흥분을 갈구하면서 휴가를 이용해 세계 여행을 떠난다. 인간은 익숙함이 주는 위안을 좋아할까? 아니면 다양함이 주는 삶의 흥취를 추구할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종인지 생각해보면 둘 다 정답이라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생에서 일관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하는 변화를 구분하는 일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에 속한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겪는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 또 때로는 카누를 타다 급류에 휘말린 사람처럼 가장 큰 바위들을 피하고 카누가 뒤집히지 않도록 노를 휘저어서 변화의 거친 파도에 대처하듯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자신의 진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버티려고 애쓴다. 사람은 그 생김새가 평생에 걸쳐 변화할 뿐 아니라 경험과 성격, 그리고 솜씨 또한 그러하다. 20년 전의 모습으로 평가받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변하며 대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만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몇 달 뒤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알면 안심할 수 있다. 1, 2년 전의 사건의 전개 방향을 예상해 보라고 부탁했다면 지금의 현재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한 부분이다. 인간 존재의 나머지 부분은 예측 가능성을 뒤흔드는 변화가 전혀 없는 완전한 안정을 향한 열망이다. 존재의 상위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는 변화를 즐긴다. 즉, 우리는 변화 속에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온갖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끊임없이 발견한다. 혁신과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진화이다. 우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처음 것은 기술 진보에 관한 이야기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이야기는 20세기 초에 디트로이트에서 마차의 채찍을 만들어 팔던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는 헨리 포드라는 친구가 저 아래 동네에서 최신 유행의 말없는 마차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의 비즈니스는 이윤을 내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변화를 도모하지 않았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곧 망했다. 마찬가지로 19세기에 드디어 강철이 발견되어 주철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하자 강철을 만드는 초기 형태의 고로가 시대에 뒤처진 주철 사업장들을 폐기하고 대체하면서 수많은 구식 주조장과 주철 사업장에 투입되었던 미국과 영국의 막대한 부가 날아가 버렸다. 그 후 영국인 헨리 베서머는 베서머 전로를 발명하여 강철을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강철은 다리와 기타 건축물들의 건축 자재로 선택되어 주철을 빠르게 대체했다. 이전의 모든 고로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 폐기 및 대체되었다. 그 후 베서머 전로는 지멘스 평로에 의해 대체되었고 지멘스 평로는 20세기 중엽 호형 전기로에 의해 대체되었다. 철강 산업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멈추지 않았다. 소규모 철강 공장들이 덩치 크고 융통성 없는 사업장들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철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90년대에 수많은 기술 기업들도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그들의 특화된 제품과 복잡한 특허권이 추월당하면서 그와 비슷한 소멸을 경험했다. 어떤 산업에서건 각각의 혁신 사안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시설이 폐기된다.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파괴적이고 낭비적인 행동이 바로 더 큰 부를 가져오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투자금을 날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격변을 겪는 동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사실이다. 해고된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재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어떤 때는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괴롭고 비극적인 현실이다. 일부의 고통을 용인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혁신을 거부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빈곤과 고통을 겪든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진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마차용 채찍을 만드는 회사가 됐든 복잡한 인터넷 스위치를 조립하는 시스코 같은 회사가 됐든 세월이 흘러도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대규모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변화에 적응하는 길뿐이다. 코닝사는 이를 위해 제조 품목을 조리기구와 소비용 유리 제품에서 광섬유로 바꿨다. 유대교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신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항의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때로는 원치 않는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예컨대 코닝사는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 공장은 설비를 새롭게 하여
유리 그릇 대신 유리 섬유를 제조하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거대 기업으로서 조금씩 불가피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둘 다 끔찍한 대안이지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하다는 표시이다. 비즈니스에서 창조적인 파괴를 동반하는 끊임없는 혁신은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가장 나쁘지 않은 아닐 때가 많다.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일이든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안전망을 버리는 일이든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대부분 부정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는 생각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오래된 회사들을 퇴출시키는 이런 경향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는 통계들을 살펴보자. 1957년에 S&P 선정 500대 기업 명단에 올랐던 500개 회사들 가운데 1997년까지 그 명단에 남은 회사는 74개 뿐이다. 1926년에 S&P 선정 500대 기업들의 퇴진율은 약 1.5%였다. 그것은 한 회사가 평균적으로 67년 동안 그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집안의 3대가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할 수 있었다. 2000년도에는 S&P 선정 500대 기업들의 퇴진율이 약 10%였는데 그것은 S&P 지수에 포함되는 회사들의 평균 수명이 12년 남짓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하버드의 존경받는 교수인 독일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는 1942년 자신이 창조적 파괴라고 부른 이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더욱더 새로운 작업 방식을 향한 쉼없는 행진은 비즈니스의 슬픈 부작용이 아니라 부의 창출에 필요한 필수 요소였다. 부를 창출하는 일은 전적으로 변화에 달려 있다. 성공한 기업들은 유명해지지만 흔히 이전에 실패가 있던 잔해 위에 세워진다. 결국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베이나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회사들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만일 초기에 시도가 없었고 실패가 용인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성공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 투자가 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에서 더욱 새로운 것으로 언제나 비틀거리며 옮겨 다닐 필요는 없다. 성공을 거두려면 자신이 노력을 쏟는 특정 분야가 무엇이건 세상 전반에 걸쳐 계속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 특히 요즘같이 전 세계적으로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나는 의사니까 컴퓨터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와 상관없어라거나 나는 옷가게 주인이야. 왜 내가 최신 의학 발전에 대해 알아야 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차용 채찍 장수가 세상의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등장에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도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획의 실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하다. 허를 찔리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이득이다. 우리는 견고한 말뚝같이 변하지 않는 가치들에 집중해 중심 토대를 휘감는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버텨야 한다. 변화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핵심 가치는 절대로 놓치지 마라.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의 저자 짐 콜린스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 가운데 많은 수가 대규모 변화와 적응을 실천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디즈니사는 건전한 오락이라는 핵심 가치를 거의 종교적이다 싶을 정도로 지켰다. 회사의 방향에 맞지 않는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미라맥스 같은 다른 제작사를 만들거나 사서 그 제작사를 통해 디즈니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도 논란이 되는 오락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나는 이 전략이 얼마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디즈니사는 분명 이 원칙을 무시했을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보잉사가 있다. 보잉사는 최근에 본사를 워싱턴주에서 시카고로 옮겼지만 첨단 항공기술과 제품의 일관성이라는 변할 수 없는 가치는 수정하지 않았다. 보잉사의 핵심 가치 체제는 1950년대에 더 급격한 변화까지도 떠받쳤다. 당시 보잉사는 사업의 80%를 군의 무기 도입에 의지했고 전투기와 폭격기에 거의 한결같이 초점을 맞추었다. 핵심 가치에 닻을 내리고 있던 보잉사는 상업용 제트기에 회사의 운명을 걸 수 있었다. 우리는 유명한 보잉 707기의 등장과 함께 상업용 제트 비행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한다. 보잉사는 2001년에 527대의 제트기를 전 세계 항공사에 공급했는데 이 숫자는 그 해에 전 세계에서 팔린 모든 비행기의 62%에 해당되었다. 보잉사는 회사가 처한 곤경의 테두리를 매우 극적으로 박차고 나왔지만 변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 신의를 지켰다. 돈은 신뢰의 징표이다. 돈은 정부만이 아니라 거의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집 지붕을 수리해 주었을 때 그 대가로 수표를 써준다면 우리는 방금 돈을 만든 것이다. 지붕 수리공은 수표를 받아 트럭을 타고 떠나기 전에 우리의 은행 계좌에 그 수표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혹은 그런 은행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지붕 수리공이 수표를 받아들인 까닭은 우리가 불량 수표를 써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신뢰했다. 마찬가지로 지붕 수리공이 자녀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수업료로 그 수표를 배서해 줄 수도 있다. 뒤이어 그녀가 제3자에게 그 수표를 지불하고 그가 마침내 은행에 청구하여 그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이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는 동안 그 수표는 마치 평범한 돈처럼 돌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당사자는 수표 뒤에 적힌 사람, 즉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 해서 나의 신용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했고 그것이 수표와 돈의 진정한 본질이다. 사람들이 부채 상환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통화를 무시하는 것도 당연하다. 2001년 말 아르헨티나는 채권국들에게 1,3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은행이나 기업 혹은 개인이 다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를 받아들이려면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이웃 가게에 불량 수표를 써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 가게의 출납원들이 현금 출납기 옆에 그 수표 발행인의 이름을 써놓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그의 수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미국 달러는 자국 통화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일일 거래를 위해 선택한 통화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한때 페소화가 휘청거려 실질적으로 모든 부동산 대출금과 기타 장기적인 상업 계약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인들이 자국의 통화를 찍어내고 통제하는 이들에 대해 안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달러라는 말 자체가 통화의 윤리적 역할을 일깨워준다. 이 말은 골짜기를 뜻하는 독일어 탈에서 나왔다. 16세기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어떤 부자 백작은 자신이 사는 골짜기의 오래된 은광산 근처에서 은으로 된 동전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동전들은 골짜기 동전 혹은 탈러스로 알려졌다. 그 독일 귀족이 동전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은의 무게와 순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오차를 유지한 덕택에 그가 만든 돈은 점점 더 명성을 키워갔고 믿음직한 교환의 매개체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탈러스가 유럽 전역에 퍼짐에 따라 각 나라에서 그 발음이 조금씩 달라졌고 네덜란드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동전을 찍어서 다알더스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달러스로 불렀다. 탈러스의 교훈은 아직도 유효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의 속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그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돈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한 두 유대인 사업가 로버트 레비탄과 찰스 코헨은 각각 플루즈닷컴과 빈즈닷컴의 대표 이사들이었다. 이 두 회사는 2001년 중반에 사업을 접을 때까지 각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화를 만들고자 시도했었다. 사람들은 플루즈라 불리는 플루즈닷컴의 통화를 사서 플루즈를 받는 소매점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상품과 교환할 수 있었다. 역시 일정한 사이트에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빈즈는 mp3.com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돈이나 시간을 들이면 얻을 수 있었다. 이 두 회사는 결국 무너졌지만 일정한 형태를 가진 인터넷 통화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상당하며 그것의 운반 역할은 노하우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얻고 있는 전통적인 기관들이 맡게 될 것이다. 신뢰 체계가 존재하는 한 거의 누구나 돈을 만들 수 있다.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은 플루즈나 빈즈 혹은 수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달러도 받지 않을 것이다. 플루즈가 됐든 빈즈가 됐든 아니면 수표가 됐든 모든 개인 통화의 문제는 발행자의 신뢰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다. 예컨대 우리가 존스 씨라는 막대한 재정 자원과 무한한 정직성을 가진 사람에게 자산을 팔려던 중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알바니아의 어느 구석진 곳에 있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써주거나 칵테일 냅킨 위에 차용 증서를 휘갈겨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심부름꾼을 통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 통화의 한 예가 된다. 이 세 가지를 각각의 결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채권자가 존스 씨의 평판을 알고 있다면 어느 결제 형태라도 수용할 것이다. 문제는 신뢰와 평판이다. 약속을 내건 사람의 정직성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터넷은 상인들의 정직성을 알아볼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진화했다. 아마존닷컴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헌책을 사든 혹은 이베이닷컴에서 공급업자로부터 새로 나온 러닝머신을 사든 사람들은 공급업자와 그 거래의 만족도에 대해 등급을 매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매겨진 등급은 인터넷상에서 그 상인에 대한 연구 기록의 일부가 되고 그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조그만 마을에서 정직한 사업으로 평판을 쌓는 모습을 전자적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돈은 실체가 없다. 돈은 실체가 없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예전에 포드 자동차 회장이었던 자크 네서가 도무지 실체가 없는 두 개의 이름, 제규어와 볼보에 대해 지급한 90억 달러를 들 수 있다. 브랜드 네임 두 개가 90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맞다. 잉글랜드나 스웨덴에서 디트로이트로 옮겨진 공장은 없었다. 쌓여있던 자동차 재고가 대서양을 건너오지도 않았다. 제규어와 볼보, 두 브랜드를 소유한 이들은 브랜드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제 사무실로 수표를 보내십시오. 라는 주문을 읊었다. 만일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이 거래가 완료되기 바로 전날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 네임의 가치는 수년 동안 쌓아온 명성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제규어는 성능을, 볼보는 안전을 뜻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 이름들은 가치를 잃은 셈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가끔씩 코카콜라 같은 주식들이 40배 이상의 수익과 엄청난 프리미엄에 팔리면서 가치를 보장받는 것은 왜일까? 돈이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코카콜라의 가치는 공장과 자동 주입 설비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훨씬 더 수량화가 어려운 회사 경영진의 정직성과 브랜드 인지도에도 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예들은 보이지 않는 연계성의 틀 없이는 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데 그 의도가 있다. 돈에 대한 간결한 정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오도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길고 맛있는 노란 과일을 가리키며 바나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추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학대받은 아이에게 가르쳐 보라. 최상의 환경이 주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 슬픈 아이도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 의미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을 가리키며 종이 혹은 둥근 금속이라고 말하면 요점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부분적인 이유는 돈이라는 강력한 추상에 생각을 몰두하기 위해서이다. 돈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돈이란 인간관계의 힘을 가리키는 은유이다. 늪이나 숲과는 달리 돈은 사람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돈이란 청구와 약속의 결합체이다. 돈은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그물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느슨하지만 하나로 묶어낼 때 유효해진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절대로 은퇴하지 말라. 메이텔 매트 도우스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 지 약 60년이 되었고 이미 오래전에 은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게차를 몰며 회사가 허용하는 만큼의 초과 근무를 자원한다. 그가 받는 기본급은 시간당 23.47달러이고 12시간씩 근무하는 날은 초과 수당이 더해진다. 근속 연수, 경험, 직업 윤리, 그리고 초과 수당으로 인해 그가 버는 돈은 1년에 약 10만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을 기부에 쓴다. 1999년 4월 13일 메이텔 도우스는 웨인 스테이트 대학에 2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로써 그가 웨인 스테이트에 5년에 걸쳐 기부한 총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는 또 흑인계 대학 연합기금에 약 25만 달러, 쉬리브 포트시의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 20만 달러를 기탁했다. 메이텔 도우스는 1940년에 디트로이트시로 오기 전에 쉬리브 포트시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것이 전부였다. 그는 소송에서 이긴 적도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었다. 그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근무와 초과 근무, 저축 그리고 투자였다. 사람들은 그가 수년 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우스는 여전히 자신에게는 은퇴할 계획이 없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포드사에 남아 계속 일을 하여 돈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한다. 은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메이텔 도우슨의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존경 어린 반응이다. 사람이 자기 일에 계속해서 열심히 전념하고 고용주와 기부금 수혜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깨닫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내뱉는 조용하지만 격렬한 기도를 들어보면 78세는 들만큼 든 나이이므로 그때가 되면 자신들은 매일같이 일하러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건강한가? 많은 경우에서 보면 두 극단의 가운데에 있는 지점이 비교적 건강한 위치이다. 나는 분명 78세가 되었을 때도 오늘날처럼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78세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도 않다. 그때쯤에는 만일 손자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대한 인적 협력의 네트워크인 경제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정말로 마음을 쏟는 대의를 위해 매주 일정한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빠져도 티가 나지 않는 어떤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는 척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 바쁘게 지내는 것뿐이라면 나 자신의 쓸모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돈 버는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은퇴를 골프에 빗대어 생각해보라. 당신이 골프 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익히고 훈련하는 목적은 분명 골프 클럽의 헤드가 공을 때려서 공이 그린을 향해 날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당신은 딱 하는 흡족한 소리를 듣고 공이 페어웨이를 따라 굴러가는 것을 보는 순간 할 일을 다 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스윙 이후에 완벽한 연결 동작을 마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당신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은 이미 쳤는데 왜 연결 동작이 중요한지 궁금해할 것이다. 당신이 연결 동작을 잘하든 못하든 공의 궤도는 변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답은 클럽으로 공을 때리는 순간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 드라이버 샷에 커다란 결함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클럽으로 공을 때리는 것을 온전한 스윙과 완벽한 연결 동작이라는 최종 목표로 가는 도중에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면 당신이 친 공이 완벽하게 페어웨이의 한가운데로 굴러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은퇴가 당신의 목표라면 당신의 드라이버 샷 전체에 큰 결함이 생긴다. 당신은 자신이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자신의 생산적인 직업 생활을 만기일이 없는 흥미롭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잠재력이 제한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단거리 주자를 떠올려보라. 그녀는 결승 테이프를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멈추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일단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야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그녀는 결승선이 달려가야 할 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은퇴일을 자신의 결승선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와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서 모두 몰아내라. 믿음은 사실보다 사람의 행동을 훨씬 더 많이 규정한다. 담배를 끊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끊는 사람은 드물다. 와,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 나쁜 줄은 몰랐군.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으니 하루에 2갑씩 피우는 습관은 끊는 게 좋겠어 하고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이유는 대개 믿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의사를 만나 진짜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습관을 끊는 것은 새로운 정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담배의 해로운 효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희생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은 그냥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들보다 그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은퇴를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믿음이 매우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생각 전체에 감염되는 일종의 정신적인 바이러스를 형성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은퇴하겠다는 생각은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오염시키는 왜곡 렌즈가 되고 당신이 잘못된 걸음을 내딛도록 오도한다. 만일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미래의 어느 날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면 이미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은퇴할 생각이 없을 때보다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부가 훨씬 적을 것이다. 은퇴를 전통적으로 멸시해온 것이 유대인에게 경제적인 성공을 가져다준 중요한 요인이다. 은퇴하는 유대인들이 있을까? 물론 있다. 하지만 미리 예정한 날짜에 인생 계획의 일부로서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팔거나
커다란 돈을 만지게 되어 일을 그만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명하게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쇠락한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은퇴하지 않겠다고 계획하라. 당신이 현재 은퇴한 상태라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만들 때까지 이 책을 내려놓아라.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 이 장을 끝마쳐라. 여기까지 부의 바이블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유대인은 널리 알려진 대로 세계의 성공한 부자가 가장 많은 민족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10명 중 5명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수에 비해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도 하죠. 유대인의 정의를 찾아보면 옛날에는 유전적인 특징을 가진 유대 민족으로 한정을 했지만 현대에는 유대 사상과 유대교의 정신을 계승받고 이어오는 사람들 또한 유대인이라 통합하는 정의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배우고 체득했기에 부자가 많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 라피는 기업가이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이기도 했고 유대교 율법 학자로서 유대인들의 경전인 토라를 연구하고 설파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율법 학자를 랍비라고도 하는데요. 그 랍비에게서 듣는 유대인들의 부의 비밀을 이 책에서는 10가지의 핵심 철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자신의 직업을 미치도록 사랑하라. 2장, 사람 재산을 늘려라. 3장,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하라. 4장, 불완전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5장, 일관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드하라. 6장,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고하게 붙들어라. 7장, 예측하라. 그리고 대비하라. 8장, 돈이 무엇인지 알라. 9장, 기부하라. 10장, 절대로 은퇴하지 말라. 등의 소주제로 서술됩니다. 책은 두꺼운 편이고요. 각 장의 내용들이 많은 예시와 내용을 전달하려 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전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과 생각의 기반이 되는 토라와 성경에 관한 비유도 꽤 많아서 한 번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예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부를 쌓게 되었는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배운다는 입장에서 보면 잘 읽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부의 비밀의 핵심 키워드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일이란 세상 사람들을 편리하게 이롭게 해주는 비즈니스 또는 사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피고용인이라도 고용인과 거래처들을 고객이라 여기고 나의 신뢰와 가치를 만들어가며 비즈니스라 여기는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곧 미래의 자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통해 자연스레 부를 쌓는 기반을 만들게 된다는 말 아닐까요? 저는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아주 뜻깊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또 한 번 큰 배움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